뉴욕 증시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차기 의장 후보로 지명된 제닛 옐런 부의장이 당분간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하면서 증시가 크게 오르는 옐런 효과가 이틀째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54% 오른 15,961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3%, 0.42%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또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경제지표 부진에도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자의 부양 발언이 또다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증시는 0.4% 상승한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2%씩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5일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에 0.7%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감소로 돌아섰으며 0.2% 증가할 것으로 본 시장의 전망도 밑돌았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0.3% 증가했지만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기계류 생산도 1.1% 감소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제조업 지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이번 달에 큰 폭으로 하락해 5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1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1.52에서 하락해 마이너스 2.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0을 대폭 하회한 수치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0 이하면 뉴욕과 뉴저지 북부, 코네티컷 남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락률은 6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미국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고 발표하며 이것은 지난 9월 0.1% 상승해서 하락세로 급선회한 것으로 0.4% 하락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보다도 낮았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업튼 의원 법안은 보험사들이 오바마 케어에 규정된 보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을 1년 더 팔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공화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오바마 케어 유예 또는 전면 폐지의 일환입니다. 백악관은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인 제닛 옐런이 청문회에서 당분간 양적 완화 방침을 지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 이상 올라 6거래일 만에 다시 2,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도 이른바 옐런 효과에 힘입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와 S&P 500 지수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6주 연속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준 주요 인사들, 특히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연준 주요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에 힘입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 국내에서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할 만한 지표들도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이번 주에 물가, 가계부채, 외환 보유액까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KDI와 OECD의 한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결과치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수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하면서 이번 주 국내 증시 분위기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 제닛 옐런이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현재 부양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뉴욕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옐런 효과를 등에 업고 연말까지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옐런 효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 이틀째 올랐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지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오히려 부양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가 없었으면 이 옐런 효과가 조금 더 빨리 왔을 텐데요. 이 청문회 이후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됐어도 뉴욕 증시와 유럽의 주요국 증시가 올라서는 등 이 옐런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비교적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뉴욕은 먼저 다우지수가 0.54% 상승을 했습니다. 15,96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33%가 오른 3,985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42%가 오른 1,798포인트로 1,800포인트에 거의 현재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유가와 금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강보합 정도를 유지를 했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7% 언저리 수준에서 횡보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넷 옐런의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의 경제 성장의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아직도 그 효용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산업 생산이 전달 대비 0.1%가 감소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2%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뉴욕의 제조업 지수를 가늠해주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도 마이너스 2.21로 10월에 1.52 플러스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옐런에 대한 옐런 효과 이런 부분이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주요국 증시는 좀 올랐고요. 그 밖에 여타국 증시는 소폭 내렸습니다. 영국은 0.4%가 올랐고 독일도 0.2%가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는 0.19%가 올랐지만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포르투갈의 PS20 지수는 모두 소폭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낙폭은 크지 않았지만 주요국 증시와 여타, 재정이 좀 열악한 국가들의 증시가 편차가 좀 두드러진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올해 5월 이후 다시 15,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95%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100엔 언저리를 현재 계속 터치하다가 100엔대로 올라선 수준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뉴욕 증시의 이틀째 옐런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로 본다면 뚜렷한 악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뚜렷한 악재가 없고요. 12월에 테이퍼링 가능성도 거의 현재 없어진 것으로 본다면 소매 경기, 이 할리데이 시즌의 소매 경기가 잘 나와주기만 좀 바라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뚜렷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경제지표의 편차가 좀 일부 있겠지만 다소간 연말까지의 안도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이 현재 월가의 관측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그 옐런 이 차기 연준 수장 지명자가 자산 버블에 대해서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자산 버블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증시에 대해서도 증시가
현재의 전통적인 시장 지표로 판단하기로는 버블 징후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회자되는 일부 식견과 다소 이제 어긋난 달라진 식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버블 논란 이런 부분에서 연준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렘 시겔 시장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는 이 펜실베니아다 교수는 다우지수가 연말까지 17,000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지수가 16,000선 언저리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아직도 조금 더 여유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실러 교수는 주택시장은 버블 징후가 있지만 뉴욕 증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부 막 파워라든지 이런 좀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인사도 있지만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계속적으로 개진하는 인사들도 다분히 많다라는 점도 뉴욕 증시의 상당히 응원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는 마켓 PER이 19.9배, 지난해 14.2배보다는 조금 올라선 부분입니다. 올해 상승률로도 26%를 구가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감내하는 이런 흐름으로 단계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월가의 낙관적인 시각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12월 테이퍼링 가능성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시장의 중심은 소비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큰 이변이 없다면 연말까지 뉴욕 증시 안도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앞서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전해주시면서 니케이 지수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5,000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반면 이머징 마켓 증시는 조금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증시를 보면 브릭스는 좀 퇴조 기조가 좀 컸고요. 선진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증시나 인도의 센섹스 지수 이런 부분은 조금 하락이 됐는데요. 현재 유동성을 만약에 이렇게 줄이는 테이퍼링 효과가 내년에 나타날 경우 이런 이머징 마켓이 유동성 흡수에 자생적으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체력을 구비해야 된다는 것이 시장 관계자의 주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 준비가 덜 돼 있다라는 것이 이 이머징 지수가 현재 같이 상승 안도 랠리에 올라타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니케이 지수는 지난 5월 23일 날 7.3%나 기록적인 폭락이 있었습니다. 5월 22일 날 당시 버네키 의장이 경제지표에 준해서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고 그 시기는 연말쯤이 될 것이다라고 대충 시간표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자 5월 23일 날 니케이 지수가 7.32% 기록적으로 폭락하는 등 홍역을 치른 이후 어제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15,165엔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현재 엔달러 환율은 100.3엔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반등한 것은 올해 신흥국 증시보다는 선진국 증시가 좋았다는 반증이고 연말로 갈수록 니케이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는 테이퍼링 가능성을 크게 현재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해 말까지는 이런 안도랠리 성격이 좀 짙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의 중론이라고 보겠습니다.
한편 중국의 올해 금 수입량이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금을 많이 수입했던 인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인도는 상대적으로 줄고 있어서 그 격차 또한 점차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계금협회가 전망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는 폐물 수요로 금을 많이 선호를 하죠. 예.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인도의 루피아가 많이 가치가 절하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인도 정부가 금 수입을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 수입 수요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이런 규제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올해 금 수입 1위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현재 넘어가는 추세인데요. 세계금협회가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중국의 금 수입 수요가 798톤,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더라도 한 해 1000톤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900톤에서 950톤 전후 수준까지는 현재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애플의 새로운 5C와 5S 아이폰의 이 수요에서 외장 하드 케이스에 금 색깔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 소비자들이 금을 선호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이나 더불어서 주식에 대한 수요도 매우 좋을 것이다 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진단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이번 한 주간 예정된 경제 일정들 모두 미리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옐런 효과가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다시 2,0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도 다시 돌아와주는 모습이었고 앞으로의 전망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반등을 보인 거는 뭐가 됐든 일단 기술적 반등을 모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세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2,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이 이제 500포인트를 어찌됐든 지지가 되고 510포인트대까지 반등을 줬다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한 번쯤 안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주 이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반등세를 많이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양적 완화 유지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 후반에 금융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은행주 위주로 많이 올랐었다는 거 체크를 하시면서 이번 주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얼마나 반등세를 많이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증시 방향성을 키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지난주부터 한 2060선부터 쭉 내려왔었던,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발성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냐,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있었다 정리를 해주시면서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전차 군단이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금융주의 상승이 있을 것이냐 확인해 보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아주 많이 발표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보신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11월 NAHB 주택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유로존 경사수지와 무역수지 결과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기업으로는 이제 홈디포하고 베스트바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이건 내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경제지표 발표가 없고, 기업 실적 발표만 앞두고 있다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고, 11월 20일에는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하고,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9월 기업 재고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미국 FOMC 의사록 공개도 이날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10월 무역수지 발표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JCPenney,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21일에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 미국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하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중국은 HSBC 제조업 PMI 지수, 유로존 PMI 제조업 서비스 지수, 제조업하고 서비스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1월 22일 금요일에는 별다른 경제지표 발표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경제지표 일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정은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코멘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미국의 11월 NAHB 주택시장 지수하고 오늘 같은 경우 유로존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간 NBA 모기지 신청자 건수, 그리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날 중요한 게 이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인데, 네.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우려가 좀 감소가 됐기 때문에 FOMC 의사록 공개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하고 미국 제조업 PMI 예비치, 그리고 1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지수하고 유로존 PMI 제조업 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요일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이 무게감이 더 많이 실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10월 FOMC 의사록 공개 어느 정도의 발언이 나왔느냐 확인하시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요일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분위기는 어떨까요? 전망 미리 세워보면서 전략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보신다라면은 결국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좀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옐런 새로 차기 총재가 양적 완화를 유지하겠다. 당분간 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록 자체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물론 내년에 대해서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형성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분위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더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로존이든 제조업 PMI 지수 관련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당히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하나의 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중국의 이제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상당히 우리나라의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거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디포하고 베스트바이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약간 소매 관련해서 소비 관련된, 기업군들의 실적이, 발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나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온지 안 좋게 나온지에 따라서 연말 랠리를 조금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수급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외국인이 한 11월 달부터 대량의 선물 매도가 나왔었다라고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만기가 끝나고 났을 때 외국인 선물이 좀 매수로 좀 들어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이유로 빠졌다라면. 그렇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 반발성 매수로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오늘부터 조금 꾸준하게, 선물이 매수로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위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어쨌든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 증시를 강하게 끌고 왔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이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이끌어 갔었고요. 또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띄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들 종목군들로 하락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힘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경기 민감주들이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준다라면은 시장이 다시금 한 2,340포인트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이 잘 좋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 21선 정도 이상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2,020포인트, 뭐 정말 잘한다면 2,030포인트대까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뭐 6일 연속 빠진 증시가 뭐 말씀드려서 뭐 한 4일 연속, 5일 연속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좀 좋지 못하죠. 코스닥이 저점, 한 3개월 정도 이상 지지가 됐던 저점을 강하게 붕괴를 시키고 5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이번 주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523포인트 정도까지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주들 지수적 반등 여부, 추가적인 반등을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코스닥은 IT 부품주들 반등세가 좀 이어오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한 주를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후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 정말로 매수로 전환하는 것인지 오늘부터 이번 주 흐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경기 민감주 위주로 국내 증시 오르게 된다면 코스피 2020에서 2030까지도 반등 가능하겠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더 문제인데 이번 주에 523선까지 회복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IT 부품주 쪽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관심을 더 보자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테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바로 완성차 업종이죠.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는 상당히 조정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자동차 부품은 꾸준히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일이와 평화종공 같은 기업은 왜 이렇게 신고가 패턴이 나타날까요?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차와 현대차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현대차 지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소폭의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점 자체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언제 조정이 끝날지 아직까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아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기아차도 한번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와야 될 곳에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 그리고 지금은 하락 패턴으로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품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한일이와 지금 신고가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또한 평화전공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패턴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는 항상 자동차 부품이 완성차를 따라간다는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 게 아닌 게 확실하게 드러났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현재 환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원화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완성차 환율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환율이 10원이 변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1%씩 바뀐다고 하죠. 그만큼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환율이다. 그 중에서 원화 강세는 완성차 업종에서도 쥐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점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은 중국 쪽의 매출 여부입니다. 완성차 항상 어느 정도는 한 대를 소비자에게 팔고 난 다음부터는 또다시 교체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성장성 둔화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된 자료 화면을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한일이화에 대해서 매출 비중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39%, 또한 한국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32%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중국은 아직까지도 내수 성장 그리고 소비 확대라는 이런 기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개입니다. 중국의 내수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일이화가 이렇게 중국 쪽의 매출이 크게 발생하면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국 법인에 대해서 매출 비중 및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 자체가 계속적인 우상향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높게 보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갈 길은 많이 남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품주는 항상 교체 수기가 당연히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추가적인 이런 교체 수요라든지 아니면 중국 그리고 한 번 더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 정책이겠죠. 지금 가장 크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창조 경제입니다. 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 더불어 기업이 공정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나라를 표방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단가이나 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압력을 받아왔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이나 압력이 가장 심했던 자동차 부품 위주로 좀 더 그런 인하 압력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조업에 대한 평균적인 영업이익률 자체는 3에서 5% 정도를 지나지 않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운수장비 업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 업종은 바로 이 5%대의 턱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IT 부품 같은 경우에 부품주들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15%대죠. 그것을 비춰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향상된다는 것은 바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 모습은 당연히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가치 있게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일이와 그리고 지금 평화전공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중국 내 매출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추가적으로 평화전공이라든지 한일이와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이라도 똑같은 기업이 아닙니다.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매출 비중이 어디에 높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에 영업이익률은 얼마나 될까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좀 더 지금 시장에서의 주도주를 잡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장비 아직까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눌림목 공략 또다시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기사 이면에 있는 글로벌 이슈들의 숨은 의미들을 모두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5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 오바마 케어 연기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 36명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 백악관 측에서는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립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바마 케어 문제 때문에 지난 셧다운이라든가 정부채 상한 문제가 네. 심각하게 작용하면서 미국 GDP 성장률을 0.2에서 0.5%를 갉아먹었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번 합의에 의하면 1년 유예를 계속해서 이제 그 공화당 쪽에서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1년 유예라는 것은 내년도에는 꼭 진행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오바마 대통령이 1년을 앞당겨서 뭐 한다 이거는 사실 시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오바마 케어를 진행함으로 해서 전 국민 대상의 어떤 의료보험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네. 이것을 정쟁으로 또 삼을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시장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어차피 오바마 케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년만 유예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여러 가지 재료들이 거의 뭐 낙관론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러한 뉴스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시장의 영향을 별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바마 케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약간 이제 주가의 긍정적 모멘텀 속에서 약간의 걸림돌 정도로만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 와서는 큰 문제 없이 시장에서 진행이 될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바마 케어가 정쟁으로 번지게 되면서 또다시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년 정도 연기하는 쪽으로 백악관도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라운드였고요. 이어서 2라운드 출발합니다. Round 2. Ready, go!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각각 다음 달과 내년 1월, ECB, EU, IMF 등 트로이카 구제금융체제에서 졸업합니다. 네, 처음으로 아일랜드가 자력으로 구제금융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요. 내년 1월이면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구제금융을 졸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낙관적으로만은 볼 수 없다라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채도 높고요. 실업률도 높다라는 지적인데요.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단 악재는 아니죠. 호재 쪽에 가깝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이뤄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 문제가 사실 스페인이나 아일랜드는 아주 크다라는 거죠. 사실 그 아일랜드와 스페인보다 저는 주포인트를 잡는 것이 이탈리아입니다. 경제대국의 3위에 해당되는데요. 유로존에서. 이 이탈리아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죠. 그래서 아일랜드가 스페인이 괜찮아진다면 이탈리아도 괜찮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유로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실업률에서 특히 청년 실업이 아주 굉장히 크죠. 거기는 보통 거의 2명 중에 1명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실업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유로존의 어떤 피그스들 중에서 완벽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겠다라는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탈리아가 살아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번에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의 언급이 ECB를 압박했을 수도 있겠지만 ECB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계기도 역시 이탈리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이탈리아가 해결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아일랜드 스페인의 구제금융 졸업은 시장의 악재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호재 쪽에 무게를 싣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차례로 구제금융을 졸업하는 것 자체는 시장의 호재성 재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유로존의 경제 회복이 얼마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냐, 실질적인 그 결과치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특히나 이탈리아 실업률이나 부채 해결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비춰질 것이냐 확인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미국의 한국 무역 적자 규모가 20억 7천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게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향후 환율 압박 등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이다라는 우려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을 늘리는 방법인데 수출이 늘린다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출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국 통화를 평가를 강하게 해서 절상을 시켜서 그거로 인해서 흑자를 늘리는 방법이 미국에서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대미 수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흑자국으로 7위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죠. 올해가만 현재 170억 불 전에 200억 불을 좀 채울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 재무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원화 절상을 요구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지금 IMF라든가 미국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2%에서 8% 정도 낮아지는 건데 2%면은 현재 가격대보다 1,040원 정도가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맥스 8%를 잡으면 이제 96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0원을 한번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본다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미 재무부가 한번 우리나라에 절상 압력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1,120원에서 1,050원대 중반까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추가적 절상 가능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이전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이면에는 그나마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화 절상을 보면 달러가 들어와서 절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주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원화 절상이 일단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 시장이 저평가됐던 모습을 다시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절상을 받아들여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속도는 조금 조절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처럼 뭐 정부에서 관여해서 순식간에 20원 올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절상이 되더라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얼마나 빨리 상승 속도로 절상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지를 더 확인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뒤처진 주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한국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당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는 상대국의 화폐 가치를 절상하는 쪽으로 해결 기미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따라서 원화의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절상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면 결국 오히려 증시 상승의 기회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였고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월요일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첫눈을 보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옷 두텁게 입으시면서 감기 조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